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워낙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단태, 김동주 업라이즈 투자자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김단태님 유튜브 볼 때마다 제가 재밌게 보는 게 항상 보면 일희일비, 네. 네, 의미부여 이거 굉장히 맞습니다.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네. 오늘 그래서 일희일비 네. 코너를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희와 일비를 다 담아서 네. 먼저 우리 나쁜 얘기부터 하고 끝날 때 좋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게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네. 좀 좋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드는 걱정부터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김단태님이 이제 유튜브 콘텐츠 만드셨을 때 제가 이제 좀 유익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그래프 주가 지수나 이런 모습이 2007년, 2008년 때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겹쳐 보이신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는 것, 우리가 이제 나쁜 쪽으로 본다면 이게 2007년, 8년의 전초전 초반기처럼 도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까지 모양만 참고로 제가 웃는 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좀 그런 어떤 어이없음, 허탈함의 웃음인데 지금까지 사실 주가의 그 모습만 보면은 뭐 나중에 제가 그림을 첨부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08년과 2022년의 모양이 정말 거의 똑같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하는데 2007년, 2008년도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시스템 리스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니까 또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더라고요. 여기서 네. 하나 궁금한 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2007년 8년하고 정말 다른 건 이제는 은행들도 생각보다 그때보다 훨씬 튼튼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생겼던 여러 가지 은행들에 대한 규제 장치도 네.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맞아요. 아니라고 본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도 아마 할 건데 네. 조금씩 이제 빌드업을 해보면 IMF가 했던 얘기가 저는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IMF 보고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거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해보고 가장 일단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영국이랑 크레딧 스위스였던 것 같아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감세안이 새롭게 나왔는데 물론 뭐 최근에는 좀 진정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새로운 감세안이 나왔는데 그 감세안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영국 정부가 한마디로 그냥 돈을 찍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물가가 뛰고 있는데 돈을 찍어? 그러면서 막 영국 채권 시장이 거의 발작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러면서 영국 30년물 채권이 막 며칠 사이에 100bp가 뛰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거는 진짜 네. 사실 약간 블랙스완급의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실수와 현재의 그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이 겹쳐지면서 갑자기 채권 시장이 좀 발작을 일으켰고 물론 이제 영란은행이 이제 뛰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가 이제 이제 우리 이거 다 없었던 일로 할게 이러면서 좀 진정되고 있는 분위기인 건 맞는데 저는 그냥 지금 시장의 상황을 되게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채권 금리,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약간 유튜브를 찍으면서 저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나스닥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네. 일 때 좀 찍자. 왜냐면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를 넘는 게 원래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흔한 일이 네.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플러스 2% 상승하거나 마이너스 2% 하락을 하면 할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일 때는 할 얘기가 보통 없는데 네. 이제 2%가 넘어가면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유튜브를 찍는데 요즘 거의 매일 찍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스닥의 변동성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스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근데 이 변동성이 심한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번에 영국 사태랑도 좀 비슷한데 변동성이 심하게 되면 누군가가 파생 시장에서 마진콜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현재는 되게 높은 시장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사실 얘기했던 거는 솔직히 말하면 금융기관들은 저도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데 다른 그런 집단들 중에서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뭐 펜션 펀드, 그러니까 연금 펀드들이 좀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런 펀드들이라든가 은행 기관이 아닌 곳들 중에서는 좀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크레딧 스위스는 뭐 이것도 뭐 제가 100% 확신드리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크레딧 스위스 루머가 불거진 이후에 크레딧 스위스 주가만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바닥 쳤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요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크레딧 스위스를 들여다 봤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 투자은행들에서 다른 투자은행들에서 크레딧 스위스의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 상황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루머 직전하고 루머 터질 때까지만 해도 정말 바닥을 찍었다가 지금은 약간 다시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네. 그래도 그렇게 안심이 되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결국은 또 파생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만 회사들의 포지션이 보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에 포지션이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빌황 이슈도 결국에는 변동성이 커서 발생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 아케고스 그 청산당했던 이슈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강한 변동성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가장 큰 걱정은 최근에 IMF가 발표한 보고서가 있어요. 국제금융 안정성 보고서인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매달 내는 IMF에서 매달 나오는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한 100페이지짜리 보고서의 3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썼던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개방형 펀드가 좀 걱정이 된다. 라는 주제에 이제 IMF가 경고를 했는데 도대체 이 개방형 펀드 얘기가 뭐냐면은 요것도 이제 조금 그 얘기를 해보면 사실 2008년도 이후로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의 규제가 있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규제가 어떤 형태 뭐 다양한 규제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유동적인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라. 왜냐하면 2008년도에 왜 고생했어요?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이 고생했죠. 없었으니까. 유동성 네. 없었으니까. 돈이 말라서. 네.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으라고 이제 규제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은행들은 사실 지금 유동성 자산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네. 원래 그러면 사실 세상의 금융자산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동적인 자산도 있었고 비유동적인 자산도 있었을 것인데 네. 은행들이 유동적인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오면서 나머지 이게 약간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들고 한쪽이 줄어들면 한쪽이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반대급부로 많이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비유동 자산에 대한 개방형 펀드가 많이 늘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는 게 개방형 펀드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오픈 펀드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클로즈드 펀드였으면 개방형 펀드와 이제 비개방형 펀드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돈을 빼고 싶을 때 바로 뺄 수 있냐 없냐 입금을 해서 내가 바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개방형 펀드는 이제 오픈돼 있으니까 내가 돈을 넣으면 바로 들어가고 돈을 빼면 바로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개방형 펀드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뭔가 세일즈적인 의미가 있었을지 좀 잘 팔려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비유동적인 자산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펀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비유동적인 자산이 뭐냐? IMF 보고서에서 많이 나온 건 주로 뭐 회사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회사채는 뭐 국채야 당연히 뭐 유동성이 훨씬 많지만 회사채로만 가도 사실 네. 뭐 유동성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회사채를 예를 들기도 했고 뭐 아니면 뭐 부동산 쪽. 부동산 같은 경우 그냥 너무 뭐 부동산 매매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 너무 간단하시죠? 그러니까 네. 내가 서울 아파트를 들고 있는 펀드에 들어갔는데 제가 당장 뭐 제가 갖고 있는 5천만 원 빼고 싶어요.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네, 게. 부동산.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도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였나? 부동산 펀드가 좀 이슈가 있었다. 뭐 약간 이런 기사들도 좀 올라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IMF에서 경고를 하는 거는 이런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비유동적인 자산의 펀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막 그 순서도도 막 길게 그려놨는데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나 여기서 돈 빼고 싶어. 제가 그냥 서울 부동산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당장 제가 5천만 원 빼고 싶은데 연락을 했어요. 나 돈 빼고 싶다고 연락을 했는데 주식처럼 바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일까지 뭐 아니면 이틀 내로 빼줘라고 빨리. 하면은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금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금매를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비유동적인 자산도 금매는 가능하다 하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하는 서울 뭐 비싼 아파트를 나 10억에 팔게 하면 아마 오늘이나 내일까지 입금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반토막을 내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예긴 한데 가격을 극단적으로 깎으면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사가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팔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팔면은 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또 팔려고 하고 또 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또 팔려고 하고 이런 일종의 뭐 펀드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좀 그 순환적인 자기 강화적인 성격이 있는 펀드 환매 요청이 자산 가격에 되게 극심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그 보고서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냥 최근 걱정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극심한 자산 가격의 변동성. 그럼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올 때 누군가는 나가 떨어질 수 있다. 네. 이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IMF가 경고했던 원래는 금융기관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비유동적인 자산들을 개방형 펀드로 만들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 이 두 가지가 이슈인 것 같고 물론 참고로 뭐 이런 개방형 펀드 이슈 같은 거 뭐 찾아보시면 사실 이게 뭐 3, 4년 전에도 계속 나왔던 이슈긴 해요. 그렇죠. 개방형 네. 펀드가 문제다. 네. 문제다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걱정과 합쳐져서 그래요. 변동성이 이제 너무 커져 버리니까 그 비유동적인 자산들을 갖고 있는 개방형 펀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기는 합니다. 네, 사실 뭐 연기금처럼 반드시 안정적으로 돈을 운영해야 되는 곳에서 마진콜을 당할 뻔했다 이 자체가 네. 벌써 금융시장에서 그만큼 위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08년하고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측면 인플레이션 이건 2008년에 별로 걱정 안 했는데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그건 문제인 것 같고 혹시 궁금합니다. 이게 균형의 김단태니까 균형을 한번 잡아주시죠. 2008년하고 비교했을 때 더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정적인 측면들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크게 사실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아마 제가 이따가 캠피셔 얘기할 때 조금 더 그 설명을 조금 덧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좀 허탈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주가가 꽤 빠지긴 했어요. 그래도 허탈하네요. 네, 진짜. 허탈한 이유. 네, 2021년보단 낫다. 네. 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다른 한 가지는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금융기관에서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그래도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건 그거는 정말 희소식이네요. 네, 2008년도에 악몽이 있으니까 그래도 금융기관의 상황들은 뭐 아까 크레딧 스위스 정도 물론 이제 크레딧 스위스랑 뭐 도이치뱅크 정도가 이제 보통 이제 가장 금융기관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좀 훨씬 더 많이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3분기 실적이 사실 이제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 때 3분기 실적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며칠 정도 지났는데 초반에 나온 이제 투자은행들의 상황들만 봤을 때도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실적 발표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만 봤을 때는 초반 기세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럼 혹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또 이제 어쨌든 모든 면이 좀 그렇습니다. 좀 뭐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다시 무거운 얘기 좀 해보죠. 네. 최근에 레이 달리오 드러켄 밀러 정말 이분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들이 좀 견해를 대충 보면 뭔가 증시 우상향 끝났다. 뭐 심지어 10년 횡보한다. 뭐 주가가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은 이분들이 그 얘기하는 논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그 논리가 맞느냐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토론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 그 열렬한 토론들이 지금 미국 그 시장에서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토론거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레이 달리오나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참고로 이제 레이 달리오는 헤지펀드의 제왕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아주 헤지펀드로 성공하신 분이고 뭐 드러큰밀러도 이제 조지 소로스랑도 같이 일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어쨌든 유명하신 분인데 이 두 분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한 4에서 5% 정도로 고착화될 거라는 거예요. 네. 논리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논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높다 보면은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높이고 있지만 어쨌든 더 높이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양적 긴축이라는 어쨌든 원래 자신들이 들고 있던 채권을 파는 행위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가 엄청날 거다라는 게 레이 달리오와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인 부분들은 두 사람 다 약간 비슷한 게 밸류에이션이 평균으로 회귀할 거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그 골드만삭스에서 얼마 전에 나온 자료인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그 밸류에이션 각종 지표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며칠 전에 나온 10월 13일 기준으로 나온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다양한 지표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위에 있는 지표만 아주 짧게 설명해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GDP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냐. 뭐 그런 그러니까 GDP 중요하죠. 네,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매출에 비해서는 미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비싸고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냥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써왔던 그런 전통적인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비싸냐를 봤는데 방금 제가 말한 GDP 대비 미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비싸냐라는 기준에서는 역사적으로 상위 5%로 비싸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미 이렇게 빠졌는데 어떻게 이게 아니 지금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주가가 어떻게 이럴 수 주가가 있어요? 엄청나게 빠졌는데 네. 네, 상위 5%로 비싸고요. 물론 다른 거는 그 정도로 비싸진 않은데 네. 대부분 평균을 딱 보니까 지금 상위 24% 그러니까 다양한 지표를 다 봤을 때는 그러니까 50%가 딱 평균인 거고 0%가 가장 비싼 거고 상위 0%가 제일 비싼 거고 100%가 이제 제일 싼 거라다라고 하면 지금은 상위 24%의 상황이다.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죠. 네. 미국 주식시장만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 때문에 레이 달리오나 스탠리 드러큰밀러 같은 사람이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의 어떤 이런 고착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이유들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화. 세계화가 이제 반대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번에 전쟁도 벌어진 것도 있고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막 반도체 공장은 다 미국에 지어야지. 바이든도 사실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자국 우선주의, 공장은 다 우리 땅에다 갖다 놔야겠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고 원래 사실 세계화가 됐던 이유가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 되게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공장 지으면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이 좀 되다 보니까 전쟁도 나는 거 보니까 우리 땅에다 다 갖다 놔야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반세계화적인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또 인플레이션을 더 부채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켄 피셔가 이것들을 거의 다 반박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우리 균형의 김단태답게 좀 이렇게 네. 균형을 좀 잡아주시죠. 이거 지금까지 듣다 보니까 겁났어요. 이거 큰일 났네. 네. 위기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왜 또 이걸 반박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되게 재밌는데 네. 일단 하나씩 좀 그 반박을 좀 해보면 켄 피셔는 일단은 CPI 지표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호들갑을 네. 떨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지금 그 맨날 그 CPI 보시네. 발표하는 날마다 아니 진짜 0.2% 포인트에 일일비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시장 전체가 막 네. 발작을 일으켰다 말았다는데. 제가 일일비의 대표로서 별로 할 말은 정말 없는데 이거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저도 이제 일일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막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네. 뭐 0.1% 포인트, 뭐 2% 포인트 막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말 호들갑을 떠는데 켄 피셔는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CPI는 후행 지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라고 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CPI가 이미 일어났던 경제 행위들
다양하게 있었던 경제 상황들을 통계를 모으고 그리고 그게 막 회사 같은 것들도 막 계획을 가격 책정을 막 바로바로 바꾸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회사들도 그렇죠. 생각해 보면 네.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막 빨리 올리고 빨리 내리고 막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 속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캠피셔가 말을 하고 그럼 도대체 인플레이션을 선행하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캠피셔는 원자재 가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주요한 뭐 구리라던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경기와 관련된 그런 금속들 아니면은 뭐 원유, 에너지 혹은 곡물 이런 것들의 가격을 보시면은 그 원자재가 모든 그 물건을 만드는데 재료가 되는 그런 물건들을 원자재라고 하는데 이 재료가 되는 물건들 방금 말씀드린 뭐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곡물이라든가 구리라든가 뭐 철도 있고 뭐 원자재 종류는 다양한데 이 원자재가 사실은 뭐 고점 대비해서 막 70% 떨어진 것도 있고요. 50% 떨어진 것도 되게 많고 원자재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50에서 70% 가까이 떨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원유 가격은 뭐 지금도 약간 좀 오펙 플러스가 뭐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고점과는 약간 거리가 있긴 해요. 아직 이제 100불과는 물론 뭐 촬영 영상이 나갈 때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100불보다는 꽤 많이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캠피셔가 보기에는 CPI는 후행하는 지표고 선행하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했던 원자재가 다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또 CPI에서 가장 큰 지분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이 지금 미국 부동산 지표들을 보면 뭐 레드핀이라든가 이런 그 부동산 플랫폼 사이트들이 미국에 몇 개 있는데 뭐 진로우나 레드핀 같은 플랫폼에서 나오는 어떤 측정되는 여러 가지 가격 지표들 혹은 가격과 관련되는 지표들을 봤을 때는 미국 부동산이 떨어지는 속도가 꽤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는 2008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하락하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쨌든 단기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를 이제 받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 플러스 뭐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현상 같긴 한데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짐과 동시에 같이 렌트비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이게 CPI에 반영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CPI를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다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캠피셔의 논리기도 하고요. 참고로 캠피셔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피크론, 인플레이션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곧 떨어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쟁쟁해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이쪽도 굉장히 팽팽하게 또 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와튼 스쿨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레미 시겔 교수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 시계 교수님. 네, 그 교수님도 막 얼마 전에 나와서 막 페드가 너무 실수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폴 크루그먼이라고 네. 해서 폴 크루먼은 근데 좀 이번에 저 미래 전망이 작년의 전망을 너무 틀리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 폴 크루그먼 좀 그 틀렸던 전력이 좀 있긴 한데 좀 세게 틀리셨죠. 네, 네. 폴 크루그먼은 좀 약간 왔다 갔다 했고 사실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폴 크루그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레고리 맨큐라고 이제 또 아마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분이 있어요. 네, 적어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경제학. 네, 하버드대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세계 석학들과 그 다음에 이제 캠피셔 같은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아직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곧 이제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인플레이션 이제 강성론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올라갈 거다 혹은 상승해서 고착화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뭐 레이 달료나 스탠리 드러크밀러도 있고 그 외에도 사실은 뭐 레리 서머스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미국의 전 재무부 장관이자 뭐 하버드대 총장이자 뭐 최연소 교수였나 뭐 그랬던. 그렇죠. 서머스 교수님의 그 어떤 작년에 경고만 미국 정부가 좀 들었어도 이 정도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 좀 들거든요. 그렇긴 해요. 진짜 근데 세게 세게 경고를 하셔가지고. 세게 경고하셨죠. 네, 블룸버그에 나와서 너무 세게 경고해서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이런 분들이 일단 팽팽히 더 맞서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캠피셔가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캠피셔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글로벌화 관련돼서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조적인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화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세계화의 물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캠피셔는 사실 그거는 너무 앞서간 기후다라고 약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 전쟁도 벌어지고 뭐 자국 이거는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사실은 일단 뭐 러시아 관련돼서 일단 얘기하는 거는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별로 없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제재를 한다고도 하는데 세계 인구의 반은 그 제재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이것도 협력도 되지도 않는다. 서방 세계의 어떤 제재가 크게 물론 실효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 실효도 사실은 약간 자기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캠피셔는 사실 중국은 대만을 향한 뭐 침공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해도 아마 그 전쟁을 감당할 정도의 자원이나 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미국의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거를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사리 지금 당장 미국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캠피셔는 그냥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번에도 약간 에너지에서도 조금 벌어지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들도 살짝 벌어지고 있냐면 그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러시아로부터 이제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가 많은 서방 국가의 에너지 수출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생기는 흐름 중에 하나가 에너지가 인도나 중국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그게 다시 서방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대파리가 이런 데서 또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특이하네요. 경제적으로 서로 다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 뭐 무슨 서방 세계니 뭐 자유민주주의니 뭐 그런 거는 사실 그냥 이데올로기를 그냥 내세우는 것 뿐이고 다 자기의 어떤 실리를 취하려고 드는 그런 자본주의적 특성이 앞으로 계속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들 뭐 공장을 뭐 미국에 세우고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조금이고 결국에는 서로가 협력해야지 더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걸 다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본주의적으로 해결될 건데 너무나 많은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 조금의 어떤 움직임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뚜껑 보고 뭐 놀라는 가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너무 이제 작은 걸 보고 지금 오버하고 있다라고 캠피셔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밸류에이션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 기준으로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캠피셔는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평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밸류에이션이라는 지표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지표도 정확한 지표는 없고 만약에 당신들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미국 주식을 투자를 결정했다면 20년 동안 아마 최근 10년 동안 미국 주식에 투자 안 했을 거라고. 하라고 그래야 되네요. 진짜 밸류에이션만 따지면. 네, 밸류에이션만 따지면 다 오버였거든요. 2000한 10년, 11년 넘어간 다음부터는 그냥 평균적으로는 조금 이제 오버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 팔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좋은 투자였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마법의 지표가 아닌데 너무 이제 거기에 또 얽매이지 말라라는 그런 식으로 레이 달리오나 이런 분들의 의견에 반박을 하더라고요. 야, 진짜 양쪽 측면 얘기가 정말 팽팽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네. 2라운드라고 할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사실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 같고, 야, 뭐 경기 침체 오면 큰일 나 이런 쪽도 있고, 괜찮아 하는 쪽도 있고, 또 거기에 또 따라서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쪽도 있고, 또 금리도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이쪽도 지금 대가들도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금리랑 경기 침체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이런 약간 그 논쟁을 볼 때 논쟁들을 이제 양측을 좀 그러니까 제 약간 성격이기도 하고 제가 무슨 어떤 결정을 내려도 약간 양측을 정리하는데 양측을 정리하는데 약간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이 저쪽 그러니까요. 말이 다 맞고 어쨌든 최소한 저보다는 훨씬 더 이 투자와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양측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뭐 너무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예측은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오히려 만약에 내가 인플레이션에 뭔가 내가 예측을 하려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럴 거면 CPI에 대응을 하는 투자를 하자. 그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CPI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물론 뭐 CPI가 떨어지는 순간에 아마 뭐 주가가 급등하긴 할 텐데 그것보다 약간 늦게 들어가도 늦지 않냐라는 거죠. 늦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좀 있고
어쨌든 간에 이번 장은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이번 장은 결국 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심해서 한번 1970년대는 어땠나 1970년대 한번 주식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좀 왔다 갔다 했는지를 보니까 물론 1970년대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시대였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이 정말 크게 큰 발작들을 일으켰는데 이 70년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림을 딱 그려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차트가 인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차트가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진짜 완벽하게 반대네. 그래서 진짜. 네. 처음 추세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이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CPI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좀 사이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70년대 중반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한번 치솟았다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거 페이크에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네. 그랬던 시기들이 있는데, 요런 이제 사이클 때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 거를 확인하고 저는 주식시장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혹시 CPI와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을 내가 예측하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확인 사살 하시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주식 투자를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주식에 계속 많은 자산을 지금 갖고 계시단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희일비를 다루시면서 안 할 수밖에 네, 없는, 안 할 수가 없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특히 2%가 넘는 변동성 이거는 사실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 그 자체가 전 이제 올라갈 때도 저는 야 3%가 넘게 올라? 그런 날은 오히려 한편에선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맞아요. 엄청난 변동성 자체가 결코 이건 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변동성 장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뭐 일희일비는 할 수도 있지만 일희일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의 대가들을 그래도 좀 많이 뒷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각자가 투자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네. 뭐 스탠리 드러큰밀러나 레이 달리오의 투자 방식도 다르고 소위 말해 워렌 버핏이나 켄 피셔, 론 바론 뭐 이런 그 투자 대가들의 투자 방식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이 딱 하나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어떤 컨셉으로 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지 내가 어떤 컨셉으로 투자를 할지를 좀 자신이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사람에게는 적합할 수는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생각해보면 하루하루가 그렇게 의미 있는 저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게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1년 전 유튜브만 보셔도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1년 전 시황만 보셔도 물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 적합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또 하루하루가 그렇게 또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식의 투자를 할지를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하게 조금 더 좁혀드리면 내가 어떤 투자 대가를 따라서 해보겠다 이런 거를 정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채널에서 좀 투자 대가를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편인 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론바론 같은 엄청나게 유명한 그 성장주 투자자인데 이분은 나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냥 노이즈 TV 끄라고 괜히 그 TV 프로에 나와서 TV 끄라고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이제 노이즈 다 접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기업에 오랫동안 투자하면 된다. 막 그분도 그래서 막 테슬라 10년 이상 갖고 있고 막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거든요. 아니 뭐 베일리 기포드랑 회사도 아마존을 뭐 18년 동안 갖고 있고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 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려버리면 매크로 이슈가 아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장기간으로 늘리게 되면 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그냥 그 기업이 다 안고 가고 그 시장과 상승과 하락 속에서 생존할 수만 있다면 그 기업은 이제 적당한 평가를 받을 테니까 결국 그게 가치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의 어떤 노이즈에 너무 내가 끌려다닌다 싶으시면 장기 투자자들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그런 스타일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스타일인 것 같고 그게
자기 성격이랑 좀 맞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초반에 제가 완전 전업 투자를 했을 때는 완전히 트레이딩만 했어요. 네. 네, 완전히 트레이딩만. 저는 네.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막 그랬었는데, 네. 근데 제가 트레이딩을 결국 안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너무 하루하루 그 감정의 에너지 소모가 트레이딩하면 매일매일 성적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사람의 마음이 진짜 불안했다, 즐거웠다 막 이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완전히 투자 스타일 바꾼 게 일단 최소한 1년 정도 끌고 가는 투자는 해야 되겠다. 적어도. 네. 그런 식으로 그 제 투자의 약간 가치관을 바꾸게 된 게 그런 하루하루의 스트레스에서 견디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 같은 것도 하는 거고 아니면 그게 지수를 투자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로 좀 많이 옮겨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도 만약에 투자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하루하루 일일비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좀 더 장기 투자하는 식으로 많이 바꾸어 가려고 노력했는데 이것도 저도 해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되게 네.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트레이딩도 진짜 많이 하다가 뭐 이렇게 바꾸어 갔는데 자기에게 이게 맞는 옷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철학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분명히 좀 맞는 옷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단태님을 모시고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는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경제 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